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다른 반도체까지 더더더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아니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이 지금 반도체 사업부에서 분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알짜이고 특히 HBM 같은 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기술 구도가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고 오늘 모신 분은 반도체 투자의 원칙 저자시죠? 호도리 우황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3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레거시 쪽에 랜드 쪽에 이쪽에 그 밸류 체인을 한번 좀 봐보자. 근데 정말 그 이후로 AI 반도체 쪽에서 이쪽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넘어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하락했다가 지금 보합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폭락 시작이냐, 반도체 끝이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인공지능 쪽에 쓰이는 반도체의 성장이 끝날 리는 없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더 못 가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 반도체 사이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부에 인기를 얻었던 반도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이었죠. 근데 보통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 인기를 얻었던 반도체가 한번 크게 훅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시기부터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다른 반도체까지 더더더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인기가 점점 분산되게 된다. 그 점을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뭐 삼국지 시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세계 각국의 여러 대기업들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쪽에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엔비디아가 우선 GPU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인텔과 AMD 같은 기업들이 뒤처져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형국인데요. 현실적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따라잡거나 무언가 엔비디아와 동급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AMD랑 인텔이 이 엔비디아의 GPU와 버금가는 칩들을 여러 발표했습니다. 혹시 아마 기사를 여러 번 소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만 성능으로만 따지면 엔비디아 제품보다 뭐 더 낫기도 하고 더 뛰어나고 전력 소모도 더 적고 이러한 제품들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GPU를 이용해서 또는 CPU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버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게 개발자분들의 역할입니다. 이 GPU만 그냥 갖다가 잔뜩 설치하면 서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자분들이 GPU를 이용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GPU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죠. GPU가 굉장히 어려운 칩이기 때문에 이 칩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개발자분들이 우리 GPU를 이용하면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생태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다라고 부르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공지능 서버는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발자분들이 한국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서버를 구축해 왔는데 지금 AMD나 인텔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도 이건 마치 스페인어로 동작하는 칩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 입장에선 야 아무리 성능 좋은 칩이 나오면 뭐해 나는 스페인어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엔비디아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서버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개발자분들의 이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엔비디아 거 이용해서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인텔과 AMD는 그럼 성과가 전혀 없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계속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적이 증가한 이유가 판매량이 증가한 효과도 있었지만 이 가격이 제품의 단가가 크게 급등한 효과도 컸습니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이죠. 지금도 엔비디아 칩을 공급받는데 시간이 몇 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인공지능 업체들이 서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인텔 AMD 제품 한번 트라이 해보자. 트라이 해보자라는 그러한 변화가 일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가고 그다음에 인텔과 AMD는 좀 니치 마켓을 중심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굴기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 내로 네. 유인하는 네. 네, 이런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기업, 네. 미국이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 인텔이 네. 최종적인 반도체 전쟁의 네. 승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태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두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약간 좀 이 어느 정도의 기간, 시야를 좀 멀리 볼 것인가, 짧게 볼 것인가 그 기준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중에 무려 절반이 미국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외 다른 국가 모든 반도체를 다 합쳐도 미국보다 작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정도로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패권을 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제조 경쟁력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20나노급 이상 반도체는 미국이 여전히 굉장히 잘 만들어 왔지만 10나노 이하급 반도체는 점유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90%, 우리나라가 거의 10%, 나머지 일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조 경쟁력을 다시금 확보하고자 계속해서 미국 자국에 유치시키려는 것인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미국 내에서 이 제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기업이 인텔인데요. 인텔은 실제로 최근에 TSMC나 삼성전자보다 많이 이 기술력이 뒤처졌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실력이 좋은 기업이긴 한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제품도 굉장히 많이 부진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계속해서 미국 중심으로 확대를 할 텐데 그거 확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라는 이 사업이요. TSMC가 가장 앞서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은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인텔이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삼성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데 즉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라야 한 2030년이 되기 직전 그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고 설비 투자는 왕창 지금 100조 원 넘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수익화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텔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지금 이 파운드리 성장도 될 것이고 제품 경쟁력도 다시금 일부 회복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과거에 인텔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부 회복이 이루어지면 회복은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수준의 유리한 그러한 고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약간 시각 차이가 단기적이냐 좀 장기적이냐 그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삼성전자를 예를 들죠. 예, 맞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030년이면 네. TSMC를 따라잡을 거야라는 게 이제 큰 소리 쳤던 네.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네. 지금 갈수록 TSMC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잖아요. 네, 시장 맞습니다. 점유율이 더 작아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규 진입자, 삼성전자는 신규 진입자라 사업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프로페셔널인데 네. 왜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게 어려운 일인가? 네. TSMC가 과연 어떤 네.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런 네. 의문점 갖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3년쯤 됐을 겁니다. 3, 4년쯤 됐을 텐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 다른 매체에서도 삼성전자에 투자하실 때 파운드리 사업을 아이디어 삼는 것은 위험하고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격차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격차가 유지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엄청난 투자를 했을 때 그 규모가 연간 약 1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TSMC는 기본적으로 연간 약 40조에서 5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3배 이상인 그 1등 기업이 3배 이상의 투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후발 기업이 점유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투자금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사실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파운드리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당연한 사항이다라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투자금이요. 당연히 설비 투자금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고급 인력을 데려올 때 그 연봉 격차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칩을 단순히 만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칩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칩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한 개 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남 땅에
큰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서 멋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다고 하는데 건설사들이 막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건설사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막 디자인, 아파트 디자인 가지고 나오고 뭐 누구는 수영장 만들게요, 누구는 뭐 편의시설 다른 커뮤니티 만들게요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의 경쟁력도 이러한 부분에 있는데 그러한 경쟁력 격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투자 금액 차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계속해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물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3나노, 2나노 우리 가장 최고 사양 제품 요거 먼저 만드는 거 자꾸 중심으로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국 규모이고 또 점유율이고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수익을 확보하기까지는 사실상 시간 10년이 지나도 이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생각했던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뭔가 자꾸 레퍼런스가 생겨야 되는데 신규 고객이 발생되기보다 오히려 기존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냐? 분사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의 어떤 마인드 가지고는 제조업 마인드는 안 된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실적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분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과거의 뉴스 기사에도 분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사업부에서 분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현재 하나의 공장 안에서 디램도 만들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도 병행하고 시너지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초로 EUV 장비를 비싸게 돈 주고 사왔을 때 이 장비를 단순히 파운드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디램을 함께 생산하는 공용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춰왔고 여기서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디램 선단 공정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운드리를 분사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설계 사업을 분사시키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다. 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불리하지 TSMC보다. 왜? 삼성전자는 설계 사업도 하고 제조 대행 사업도 하잖아. 그러면 이 설계 사업을 하면서 이 고객사의 제품을 베낄 수 있잖아. 그럼 고객사가 안 찾아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긴 한데 혹여나 이게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럼 설계 사업부를 분사시키는 게 낫지. 파운드리는 메모리랑 시너지를 내야 하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겠고요. 이러한 분사 이야기 외에도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떠한 좀 방식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극복하고자 하냐면 처음에는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가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핸드폰의 머리 AP라는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 AP를 삼성전자가 만들어 줬었습니다. 2015년까지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TSMC한테 뺏기면서 TSMC가 급격히 성장하고 삼성은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선 자꾸만 이러한 애플 같은 거대 고객을 다시 데려오겠다. 퀄컴 같은 거대 고객을 데려오겠다. 자꾸 거대 고객을 데려오겠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잘 안 됐던 겁니다. 후공정 기술도 안 받쳐주고 이 서비스도 부족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거대 고객을 자꾸만 데려오려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비교적 저가 반도체, 꼭 저가까지는 안 가도 한 중간 가격대 반도체,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애플의 한 종류의 칩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적당한 물량을 여러 개를 나누어서 다양한 고객사한테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칩들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이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근래도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용 반도체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또 일부 차량용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서 이 칩을 설계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칩의 재설계를 담당하는 이 역할도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들 기업의 수혜를 보고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전진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기대했던 게 최근에 그 레퍼런스용으로 그 AP를 그 엑시노스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S24에 적용을 하면서 뭔가 크게 그것이 하나의 그 멋있는 실적이 돼주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생각 밖으로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일단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부진한데 갤럭시 S24라는 한 가지 제품에만 엑시노스를 넣을 것이 아니라 이 중저가 모든 라인업까지 엑시노스를 채워 넣어야 무의미한 물량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중저가 스마트폰 계속해서 엑시노스 경쟁이 밀렸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퀄컴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 제품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규모의 효과 면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이제 그 울트라급 여기에다 적용을 못하는 거는 그 칩 자체가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직접적인 이유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혹시나 모르는 그 사고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인 겁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도체 삼성전자 이 시스템 LSI라는 사업 부문에서 이 AP를 설계합니다. 설계하면 삼성전자 내에 또 다른 사업부인 파운드리한테 만들어줘 제조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든 제품을 받아오죠.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이 LSI 입장에서 제조를 맡겨서 제품을 받으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칩, 똑같은 설계도를 넘겼는데도 TSMC한테 맡기면 칩의 성능이 잘 나오는데 삼성한테 맡기면 제품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요리사의 레시피, 요리 레시피를 받아요. 엄청나게 장문의 레시피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요리를 할 때랑 내 친구가 요리를 할 때랑 그 맛이 똑같은 레시피로더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반도체는 요리랑 똑같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 공정을 확보하는 그 실력 차이 때문에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맛의 요리가 완성되고 실제로 이 삼성의 이 칩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설계 자체에도 물론 퀄컴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인력 차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은 수준의 설계도를 완성해도 쭉 뽑아내는 제품의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점이 항상 영향을 미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최대한 자사의 제품을 써주고 싶지만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발열 이슈가 되니까 계속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갤럭시 제품 중 한 제품이 발열이 너무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 있다가 이번에 그걸 좀 보완해서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기대가 컸었는데 발열 문제 아직 안 잡혔어요? 발열 문제가 잡힌다 하더라도 또 성능도 함께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모든 성능이 다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발열 성능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 성능, 전력수 모두 다 문제가 되는데 이 모든 걸 아직까지 가장 잘하는 기업이 퀄컴이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파운드리 쪽에서의 의미 있는 물론 뭐 약간의 전진은 있겠으나 아주 의미 있는 큰 빅스텝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파운드리 성과가 일부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매출 비중이 여전히 10%가 안 되는 점도 또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길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셔서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실 거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처럼 그 파운드리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을 투자 대안으로 삼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한번 좀 다시 거듭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어쨌건 삼성전자 자체에서는 의미 있는 성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파운드리라는 측면에서 한국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파운드리의 그 매출액, 이 매출액 자체는 커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매출액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매출액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와 관련된 밸류체인 이쪽은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보통 후공정이죠. 후공정도 있고요. 또 전공정 앞에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설계도를 받아서 칩을 찍어내 주는데 그냥 설계도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를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합니다. 그 재설계단에서 디자인하우스라는 기업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재설계가 진짜 알짜이고 실제로 재설계를 담당하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인력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요. 삼성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도 30-40% 이상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 예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급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이 파운드리가 본격 양산이 확대되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에게도 양산 매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들 기업의 주가가 이러한 기대감에 일부 반영돼서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가온칩스, 에이테크놀로지 그 사이에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꼭 이 기업이 좋아요, 무조건 이 기업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들 기업의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번 사이클 이후에 다음번 사이클이 올 때라든지 꼭 파운드리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기업까지 고루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후공정 기업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지금 삼성이 밀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가 비교적 제한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많은 후공정 기업들이 좀 스마트폰 쪽 관련된 사업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마트폰 업황을 추가적으로 봐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네. 혹은 그거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죠. 요즘에 조선주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이 성장해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조선 산업이 한창 불황을 겪다가 이제는 호황 시기에 다다르니까 요때 이제 한시적으로 기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즉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이클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여전히 분명히 기회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부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의 어떤 급격한 반등, 급격한 성장은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나타난다. 기존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예. 오늘 HBM3 보통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HBM3와 관련해서도 지금 엔비디아하고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네. 지금 이와 관련한 네. 기대감 네. 이것에 의한 투자 될 거야. 되면은 하이닉스처럼 다시 어떤 슈팅이 나오지 않겠어라는 기대감 네. 이것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기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단순히 주가 레벨만 봐도 수익률만 봐도 저조하지만 실제로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를 들이밀어도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의 이 밸류에이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비교해 봐도 여전히 중간 이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모든 기대감이 다 들어가 있죠.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앞으로 한 10년쯤 유지될 것처럼 모든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역사적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략적으로 한 번 주식을 사면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묵혀두실 분들 대상을 기준으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이나 단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호돌이님, 삼성이 엔비디아에 공급할 거예요? HBM 언제부터 공급해요?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분기에 공급할 것이다 또는 다다음 분기에 공급할 것이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뉴스 기사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밸류에이션이죠. 우리가 기술주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사실 투자에 대한 원론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같은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이미 최대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미 HBM을 공급할 만큼 최대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은 제한적이지만 하방은 넓은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삼성은 지금까지 워낙 개판을 쳐왔기 때문에 하방은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황이지만 상방은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슬슬 점진적으로 아무래도 상방이 더 높고 밸류에이션이 싼 그러한 기업들의 슬슬 점진적으로 비중을 넘기는 것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이닉스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 또는 하이닉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무조건 하이닉스만 자꾸만 집착하지 마시고 모두가 하이닉스를 외칠 때 반드시 이변이 생긴다. 특히 HBM 같은 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영역은 기술 구도가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구도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하이닉스를 조금씩 하시고 삼성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워낙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형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네, 주가 측면에서 워낙 실망을 예. 시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역발상으로 예. 이럴 때 네. 사 모아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 메모리 사이클 때도 삼성의 주가가 먼저 뜨고 하이닉스는 못 갔거든요. 그때 역시 모바일 디램의 강점을 가진 삼성이지 모두 모바일 디램만 외쳤지만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뒤따라 갔습니다. 또 지지난번 사이클 때는 삼성이 먼저 갔었거든요. 하이닉스는 못 가고 역시 낸드 플래시는 삼성이지라고 했지만 결국에 하이닉스도 3D 낸드 플래시를 잘 만들면서 결국 따라갔습니다. 물론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수익률 격차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이클 초입이 이미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싼 녀석에 주목하는 것이 과거 통계적으로도 수익률에 더 유리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